여러분, 1994년 당시 16살 그리고 18살 10대였던 박민수 그리고 김미영 그리고 최영식, 이 세 사람은요, 흔히 말해서 집에서 내놓은 자식 문제아였습니다. 이 세 명은요, 집에서 가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되게 아슬아슬한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퍽치기라고 하죠. 술 취한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금품이나 돈 훔치고 막 때리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16살이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 위태롭게 살아갈 때 또 다른 중학생이었던 16살 이윤주 양도 역시 위태롭게 거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작자가 술만 처먹고 들어오면 때리는 거예요. 걔 망난이야. 이런 아빠 곁에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술만 먹으면 때려대니까 그날도 막 맞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집을 나온 거예요. 하지만 16살 여학생 혼자선 갈 곳도 할 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에 한참을 길에서 서성거리던 이윤주가 찾아간 곳은 PC방. 그리고 그곳에서 지낼 곳을 찾게 되는데 어딜 찾아보겠습니까? 미성년자 모이는 카페나 채팅 이런 데를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박민수 그리고 김미영, 최영식 이 일당이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보게 됩니다. 같이 지낼 친구 한 명 구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음.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자. 연락 줘. 이 글을 보고 윤주양이 이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야, 너 집 나온 지 얼마나 됐냐? 아, 나 한 일주일? 헐, 너 원조 교제는 해봤냐? 아니. 뭐야. 대신 좀 보내려고 했더니 완전 쑥맥이 왔네. 야, 그냥 술이나 먹자. 뭐야, 너 술 못해? 나 술을 잘 못해. 야, 이 정도는 마셔야지 우리랑 같이 지내지. 너무 쑥맥은 피곤해. 야, 마셔. 이날 이후 윤주양은요, 최영식 일당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싸우는 것도 없고 서로 장난치면서. 이들의 일과는요, 단순했습니다. 밤이 되면은 거리로 나가가지고 먹고 놀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놀아. 돈이 떨어지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집에 라면이랑 다 떨어졌네?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편의점을 터는 겁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들의 범행은요, 어수룩하지 않았어요. 남자애들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중학생이었던 이 여자애들은요, 종업원의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계산대에서 여자애들이 1,000원짜리 껌 하나를 이렇게 쓱 내밀면서 이거 할인해주세요. 이 1,000원짜리 이하는 할인 안 되는데? 에? 1,000원 이하가 할인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할인해줘요. 라고 하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업원의 시선을 뺏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뒤에서 남자애들이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이러니 알바생과 편의점 사장님은 미치죠. 매일 물건이 빵꾸나니까. 이 어렸던 애들은요, 다 꿈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고깃집 사장님이 되고 싶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대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윤주양은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꿈이, 나는 완전 궁정 같은 집에서 애기는 절대 딴 사람한테 안 맡기고 내가 키울 거야. 때리지도 않을 거고 완전 이뻐해 줄 거야. 이게 윤주양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약간 이런 위태위태한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안 나가? 모텔 앞에서 아저씨 기다리고 있대. 아씨, 몰라. 쟤 보내. 왜 맨날 내가 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윤주랑 미영이 너네 둘 이제 교대로 나가. 여자애들 둘 다 원조를 하게 된 거예요. 거리에서의 삶은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윤주양이 너무 위험해 보이고 무서워진 거예요. 나 그냥 집에 갈래.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랑 막 자고 막 이러는 것도 너무 무서워. 그래서 사건 당일 성매매까지 요구를 받게 되니까 결국에 자기들의 아지트에서 도망가야지 라고 윤주양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서우니까.
다 잘 때 조용히 도망을 가자. 그런데 도망가다 걸렸어.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도망가서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범죄 다 까발리려고? 미쳤나 이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한 범죄를 까발려질까 무서워진 이 3명의 다른 친구들이 도망가던 윤주양을 잡아 끌고 다시 아지트로 온 거예요. 뭐야? 왜 도망가?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앞으로 원조 번갈아서 나가라고 하니까 싫다 이거야?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날로 먹으려고 드네? 그런데 이때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야? 내가 여기다가 모아뒀던 집세 어디 갔어? 내가 이 통에 30만원 정도 돈 모아놨는데 이거 누가 훔쳐갔어?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이때 모든 화살이 윤주양한테 쏠리는 거예요. 이거 돈 네가 훔쳤지? 이거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한 거지? 돈 내놔 이년아. 나 아니야. 나 정말 아니야. 그럼 누구야 이년아 하면서 이 일당이 갑자기 윤주양을 집단으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돈까지 훔치고 도망을 가려고 해? 네가 미쳤구나 아주. 그런데 이때요, 정말 윤주양의 옷이나 소지품에서 돈이 나오진 않았어요. 윤주양이 내가 안 훔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3명의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훔쳤잖아. 돈 어디다가 숨겨놨어? 말하라고. 네가 뒤지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진짜 3명이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신없이 때리다 보니까 애가 안 움직여. 얘 왜 이래? 이때 놀란 박민수, 김미영이 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 119 부르자고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영식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미쳤어? 병원 갔다가 만약에 얘 죽으면 왜 죽었냐고 물어볼 텐데 네가 죽였다고 할래? 뒤지게 때리다가 그랬다고 얘기할 거야? 우리 이때까지 한 범죄 다 까발려지는 거야. 우리 아빠 나 4살 때 엄마 죽이고 감옥 가서 아직도 세상 빛 한 번 못 보고 깜빵에서 썩고 있어.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리 잡히면 인생 아작나는 거라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윤주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망을 한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돈이 왜 없어진 건지, 누가 가지고 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새로 들어온 윤주양이 훔쳐가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폭행을 하고 윤주양이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방치해버리면서 윤주양이 죽으니까 다 공범이 돼가지고 우리 범죄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지 않았냐, 증거를 없애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이 윤주양의 시신을 유기하기에 이릅니다. 산에 이제 땅 파갖고 묻은 거예요.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은 경찰에 우리가 잡히는 날이 될 거야. 우리 평생 만나지 말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 3사람은요 각각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이 사건 묻혀 있었던 거예요. 10년이 흘렀을 때 이때 최영식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김미영은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두 그 일을 잊을 수는 없죠. 이 3명 중에 유일하게 박민수, 그 일이 있은 후에 내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렇게 내 꿈에 윤주가 나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술에 의지를 하게 됐던 겁니다. 술을 1잔, 2잔 먹고 하다 보니까 속에 있던 얘기를 늘어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윤주양 이제 사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은 친구는요 그냥 넘겼대요. 그런데 이놈이 술을 마실 때마다 자기가 10년 전에 여자애 하나 죽였었다고 1번, 2번, 3번 계속 얘기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경찰에 제보를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경찰은요 처음에 이미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공소시효 걸리는 거 아닌가? 뭔가 이게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보가 다인데 이거 사건 수사 시작해도 되는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하니까 우선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들이었으니까. 박민수의 말이 단서가 돼서 시작된 수사. 그런데 경찰들이 정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박민수의 말대로 10년 전에 이윤주라는 여자애가 행방불명이 됐네. 바로 경찰은 박민수를 소환했습니다. 박민수가 소환되고 나니까 공범들을 우르르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김미영, 최영식도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몇 번 막 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박민수 그리고 김미영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그 후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중학교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이렇게 어렸던 애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은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그 세상의 완전히 끝이죠. 끝.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엄청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이었던 김미영은요, 엄마가 따뜻하게 밥을 차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내내 라면만 대충 이렇게 그냥 끓여 먹으라고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는 라면도 잘 안 먹었었대요. 엄마랑 있을 때 내내 라면만 먹었었다고. 이거 꼴도 보기 싫다고. 그리고 최영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4살 때 아빠가 엄마 죽이고 깜빵 들어가고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윤주는 아빠의 가정폭력. 그러니까 다들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았던 거죠. 이런 거를 좀 다루다 보면 정말 부모라는 이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가정 분위기가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범은 살인 및 폭력행위 처벌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하고요. 공범에 대해서는 3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사건처럼 어떠한 언론 보도 혹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소문, 첩보 같은 걸 입수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걸 첩보 인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묻혀져가는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는요, 거의 첩보 인지 사건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혹은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 더더욱 오늘 이야기처럼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요, 첩보를 통해서 상당수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독 범행은 밝혀내기가 더 배로 어렵대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범인이 한 명이어가지고 첩보 입수가 그만큼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진전이 쉽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2007년도 경기도에 한 승용차에서 어떤 남자가 죽은 채 발견이 된 사건이었는데, 이때 소지품이랑 이제 돈 같은 게 사라진 상태였어요. 아, 이거 강도살인 사건이구나. 그렇게 수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버리면서 이 사건, 범인도 잡지 못한 채로 미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대구 경찰서에서 범죄 첩보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교통사고로 어떤 남자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놈이 구치소 안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범죄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또라이죠. 내가 경기도 어디에서 사람을 하나 때려갖고 죽였는데 내가 돈도 뺐고 시계도 뺐고 내가 다 했어. 아,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 죽인 사람이야. 되게 구체적이게, 되게 자랑스럽게 구치소 안에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들어갔던 이분이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출소해가지고 담당 형사분한테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 형사는 또 첩보 보고서를 쓰면서 범인을 잡은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으로 가출한 애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살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으로 가출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지내는 거를 가출팸이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비슷한 처지의 애들끼리 모여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돈은 필요한데
미성년자라서 일할 곳은 마땅치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은 쉽게 벌고 싶고 그래서 몸을 팔던가 뭐 훔치던가 때리던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청소년 범죄가 어느 순간부턴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굉장히 잔혹해졌습니다. 어린 10대 남학생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모텔로 유인해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하고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고요. 경찰 조사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청소년인 우리들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 되지 않고 보호처분이 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 사실을 악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해공갈단이라고 하죠. 10대들이 일부러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역으로 상대방한테 합의금 100만원 주세요, 200만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처벌을 피해가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나는 청소년이다 라는 거를 방패막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 해결이 특히 더 어렵고 좀 처벌도 좀 약한 편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전에 다뤘던 수원 노숙자 소녀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역시도 이 소녀가 이제 가출을 해서 나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또래 애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걸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인데 이제 이 같은 경우도 가출팸이죠. 옛날에야 청소년이 가출해도요, 뭐 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3일 나와 있다가도 집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청소년이 갈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 지역의 아이들이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상한 쓰레기 같은 어른 새끼들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원조 같은 말도 안 되는 범죄까지 생겨버렸고 범죄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이 더 강화가 돼서 어린 아이부터 해서 성인들까지 모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대들이 벌였던 미제 사건이 될 뻔한 한 잔혹한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